자,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혹은 또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 결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오늘은 이 FOMC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내일 새벽이 공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일 새벽 3시에 결과가 공개되고 3시 반 4시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네요. 그렇죠. 그죠? 오늘 아니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밤을 새야 돼. 그렇죠. 오늘 저녁에 밥 먹고 집에 가서 자면 빨리 자고 일어나면 네, 결과 나와 맞습니다. 있는 결과 나와 있을 그런 겁니다. 거죠. 네. 예, 그게 뭐 매번 중요합니다만 네. 또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금리보다도 어떤 변화가 있느냐. 네. 그 점도표가 또 이제 맞습니다. 매번 변화하니까 네. 그 연준의 그 금리 결정하는 분들의 마음이 또 그쵸. 한 달 새에 얼마나 바뀌었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시나리오도 바꾸고 맞습니다. 바뀐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일단은 지난 주말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예. 좀 시장이 불안정해진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금리 인하 시점은 9월 아니면 11월. 1년에 한 번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로 바뀌었죠. 자, 두 번은 한다고 그랬다가 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요. 예. 그러니까 점도표는 아직까지는 3번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3월 달 FOMC 이후에 예. 점도표가 3번인데 시장에선 이거를 2번 할 수 있다, 한 번 할 거다, 2번 할 수 있다, 한 번 할 거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금리나 올해 안에는 한 번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점도표가 3번에서 2번이든 한 번이든 움직일 텐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값이 어딜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기대값이 금리나 그래도 3번 할 거야라고 하면은 점도표가 2번이든 한 번이든 충격 변수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값이 이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2번 아니면 한 번일 거야라는 것들이 좀 들어왔었고 계속적으로 반영되어 왔었고 5월 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되게 미미하긴 하지만 금리 인상도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네. 네.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5월 24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그림인데 위에 그림 보시면은 금리 인상할 거라는 확률이 1%대까지 올라갔었기도 했어요. 네. 예. 네. 그랬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보면은 9월 달에 한 번 하고 25년 1월 달에 한 번 할 거야. 라는 컨센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거 뭐 어떻게 조사하는 건데요? 저거? 이거는 금리 선물 연방금리 선물 매매를 하는 걸 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역추산해 가지고 금리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추측하는구나. 맞습니다. 거기에 베팅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저기서 500, 뭐 500, 400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이건 5.0에서 5.25. 네. 기준금리 레벨. 레벨. 지금이 저 레벨이죠. 예, 지금이 5.25에서 5.5 레벨이고 예.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하고 아하.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야라는 게 지금 기대감이죠. 그런데 기대심이죠. 조기를 보면 9월 18일 요때 9월에 인하할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하나 네, 비슷하죠. 인하 안 할 거야도 45나 되네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해야지 시장이 좋아할까? 뭐 가장 좋은 거는 3번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3번 유지한다면 6, 9, 12, 6월 달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예. 두 번이냐 한 번이냐의 문제거든요. 점도표도 그렇게 바뀔 거다. 네, 지금은 바뀔 거다. 3번인데. 세 번인데. 그 점도표를 언제 찍은 점도표예요? 지금 찍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3번으로 찍혀 있는 건 3번에 찍혀 있는 거는 3월이었고요. 3월 기준. 3월에 네, 3월에. 매달 안 찍나 봐요, 네, 그것도. 3, 6, 9, 12 분기마다 찍습니다. 찍는 김에 매달 찍어 주지. 그거는. 그러면은 어쨌든 피곤하지 않을까요? 3월 달에는 연준 위원들도 3번 할 거다. 라고 했는데 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분포도를 보면 좀 비등비등했어요. 두 번은 연준위원들은 한 명, 두 명만 움직였어도 두 번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등비등한 상황이었다가 3번이라서 시장이 안도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두 번이냐 한 번이냐의 싸움으로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점도표가 2번으로 되면은 시장은 어떤 반응을 할까? 오, 다행이다. 라고 하겠죠. 한 번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도 똑같이 비관적으로 보는 네. 거야. 한 번 쪽이 맞나 보네. 근데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읽어내고 한 번 반영을 해왔다는 정도를 거죠. 반영하고 있으니까. 네, 하고 있으니까 한 번으로 점도표가 바뀌면 시장은 에이 이러면서 좀 약간 실망. 약간 실망하고 충격은 있겠지만 이게 막 쭉 떨어지는 그림에는 출렁 있는 그림 정도로 보고 있고 두 번이라고 나오면 오 다행이다. 그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할 수 올라가는 있겠죠. 쪽으로. 예, 예.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점도표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번까지는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않을 같다. 것 같다. 지금 그거 찍는 위원들이 12명인가 그렇죠. FOMC 회원 그 19명입니다. 19명인가요? 네. 19명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 요 그림이 뭐냐면 요 가로 안의 숫자가 연준 위원 숫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제시했을 때가 3번 금리 인하였는데 동결을 이제 주장하는 연준 위원도 2명이었고요. 한 번은 2명, 예. 두 번은 5명, 세 번이 9명, 네 번이 1명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를 사면은 뭐 한 3, 4명 되는 것 같고 어허.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사람이 한두 명이고 예. 그리고 그래도 금리는 하반기엔 할 거다. 디스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이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한 번이라는 숫자가 10명 이상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마 2번 확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심리는 충격을 받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다행이다. 한 번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6월 FMC가 시장에 조금은 안도감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10명 넘는 저 위원들의 마음은 각각 다 다를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내릴 거야, 두 번 내릴 거야, 세 번 내릴 네, 거야. 네, 네. 웃기지 마, 안 내릴 거야, 맞습니다. 올릴 거야 다 있을 네, 텐데. 네. 저거는 평균네요? 아니면 중간값을 냅니다. 중간값. 중간 가장 값을, 많은 연준 위원들. 분포를 시켜놓고 네. 딱 가운데. 네. 그럼 2.2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중 평균을 해서도 내긴 하는데 네. 보통 연준에서 중간값을 제시하는 거는 딱 그 수준으로 네. 제시하는 거고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번 정도일 거다. 네, 그 근거는 가능성이 뭐죠? 높다. 일단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은 네.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하나하나 저 추적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찍을 건지를 예상하셔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비둘기 파기적인 연준 위원들은 5월 9일에 발언했던 것보다 5월 21일에 발언한 게 약간씩은, 그러니까 최근 발언이 약간씩은 매파적인 성향이 약간 후퇴했어요.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은 뭐 여전히 금리 인상하는 의향이 있다,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도파인 필립 제퍼슨 부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했는데 통화 정책은 제한적이다. 라는 얘기를 바꿨고, 중도인 존 윌리엄스 연준 위원도 인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5월 말에는, 통화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쭉 보여드리는 거죠. 계시는군요. 보스틱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지속 하락해 올해 후반에나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데 추세는 보이지만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중도파 위원들이나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들은 약간 스탠스는 조금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5월 중순에 발표됐던 4월 CPI가 둔화된 걸 봤잖아요. 예. 그걸 보고선 시장에서는 조금은 반응하고 PCE도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진 못할 건데 블룸버그라는 플랫폼에서 발표되는 집계하는 건데요. 이게 이 글이 뭐냐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AI 모델링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매파적, 밑으로 내려가면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12월 FMC 때 얼마나 비둘기파적이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연준 위원들이 지금 컨센이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왜 두 번으로 생각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때 23년 말 24년 초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셌냐면
24년에 금리나 6번 아니면 7번 한다라는 기대값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이 한 번 한다, 2번 한다라고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장의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예.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가 아니라 그럼 시장이 6번 기대할 때 연준 위원들은 어떤 류의 네 발언을 했어요? 번이었습니다. 아, 네 12월 정도? FMC에서 4번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점도표를 찍어줬는데 네. 아니야. 6번 할 거야. 7번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거였죠. 예. 지금은 점도표가 3번인데 아니야. 한 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자기 본심을 진짜 드러내는 쪽이에요? 아니면 시장이 너무 왼쪽으로 간다 싶으면 오른쪽 발언, 오른쪽으로 간다 싶으면 내심과는 다르게 왼쪽 발언을 해주나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비둘기파, 중도파, 매파 예, 성향이 있잖아요. 섞여 있죠. 성향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말 하고 싶은 말 하는 많이 거예요? 합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12월 FMC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3월 FMC 때는 약간 중립에서 조금은 비둘기파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5월 달에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듯한 뭐 그랬었죠. 뜨뜻미지근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할 정도 흐름이었는데 제가 5월 FMC 기자회견에서 좀 의미 있었던 건 마지막 질문이 대선 있는데 정치 중립적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열변을 토했거든요. 성명서를 봐라. 정치적이란 얘기가 단 하나로도 들어있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왜 당연한 얘기에 발끈한다는 건 뜨끔했다는 뜻인데.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 12월 FMC 때 갑자기 비둘기파적으로 변했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12월 FMC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임기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스탠스가 바뀐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나 채권 애널리스트나 다른 분들이 이콘이랑 얘기할 때는 바이든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영향을 약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5월 중순까지 막 치고 올라가던 비둘기 매파적인 발언의 성향들이 예. 5월 중순 CPI를 확인하면서부터 이게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물가가 잡힌 걸 보고 네, 좀 톤 다운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5월 FMC에서 QT 그러니까 양적 흡수, 양적 긴축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규모를 줄여버렸잖아요. 예. 전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준의 스탠스는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완화적으로 가는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전 5월 달에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자기는 오히려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왜? 블러핑이라는 거죠. 7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네. 시장을 한번 속인다?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튀기 시작하면 정책의 방향성을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물가만 잡히면 좀 내려가는 그림들 그런 그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좀 오바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 고민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네. 내리려고 하는 혹은 내릴 것 같은 분위기만 잡히면 증시는 반응을 타오르고 하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네. 마음도 푸근해지면서 돈 더 쓰기 시작하고 네. 그럼 잡힐 것 같은 물가도 안 물가 안 잡히고 잡히고. 악순환이잖아요. 그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싶은 쪽에서 네. 보면 네. 그러니 당연히 말이라도 그렇게 말이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뭐 그런 흐름이라서 지금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성 완화 쪽이라는 거예요. 통화정책 방향성 자체는 예. 이게 언제 하냐 몇 번 하냐의 문제이긴 한데 방향성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이런 통화정책 이벤트 심리적인 변화로 인한 등락은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결국 내릴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빠 FOMC는 내일 새벽 3시 4시인데 예.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된 게 또 있습니다. CPI 발표되거든요. 예. 5월 CPI가 발표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5월 CPI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로 0.3이었던 게 0.1 정도로 퉁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코어 CPI는 전월 대비로는 플랫한데 전년 대비로는 한 0.1%포인트 내려간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4월에 이어서 5월도 물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6월 FMC만 무난하게 잘 넘어가면 시장에서 기대는 9월이 아니라 7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넌지시 내비쳤던 거는 물가가 연속적으로 하방,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줘야지 우리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4월, 5월 둔화됐으면 6월 한 달만 둔화되면 7월 FMC가 7월 말이거든요. 그럼 7월 말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듯한데요. 네. 그래서 조합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러니까 5월 달에만 생각할 때, 5월 FMC 때만 생각할 때만 하더라도, 야, 6월 FMC가 좀 불안정한데? 왜냐면 점도표는 떨어질 거고, 예. 자칫해서 그때도 전제 조건은 컨센서스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그래도 컨센서스가 CPI 확인하고 그러면은 2번 금리 인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한 번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 쪽으로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연히 금리는 뭐 동결일 거고. 네, 동결이죠. 그러나 이제 점도표를 주목할 거고. 네. 2번 정도로 나올 거고. 네. 2번이라면 시장은 살짝 고마운. 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인하 횟수가 많다고 보고, 네. 그러니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오히려 살짝 기대를 해볼 만하다. 네, 저는 결론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 심리가 변하는지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진짜로 주간 단위로 급변을 하고 있거든요. 심리가. 그러니까 CPI 나왔을 때 와 괜찮아 했다가 갑자기 뭐 ISM 서비스 업체에서 고용지표 나오니까 큰일 났어 막 이런 상황이에요. 주간 단위로 급변을 하고 있는데 요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 사이트 가셔서 페드워치 치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7월 FMC 때 제가 왜 7월 F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중요하냐 말씀드렸냐면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바닥으로 갔습니다. 8.8%까지 떨어졌고요. 금리 동결 확률은 91%까지 올라갔어요. 에이, 7월 물 건너갔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근데 9월 달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금리 인하가 높았다가 금리 인하가 낮았다가 금리 인하가 높았다가 금리 인하 낮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6월 FMC랑 5월 CPI가 잘 나오면은 당연히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으려면 지금 무참하게 깨진 7월 금리 인하 기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금 채권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4.3 갔다 반등하고 4.3 갔다 반등하고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예. 만약에 금리 인하 확률이 여기서 30%를 넘어서면은 4.3이 깨지고 50%를 넘어서면 4%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 열려서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들은 좀 위쪽으로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FMC 때 맞춰서 페드워치 들어가셔서 이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시면 지금 시장의 기대값이 어디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인하 확률은 뭘 보고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은 배드 이즈 굿이에요. 경제지표가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거 FMC 끝나고 나오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얼만큼 얼마 수치가 나오는지. 예. 근데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산업 생산은 좀 부진할 것 같은데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은 또 소매 판매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나빠지면. 네. 좀 꺾이면은 증시는 오히려 올라가고 뭐 그런 그림인데 한국 증시는 여기에 더 예민해요. 왜냐면은 뭐 1월부터 5월까지 한국 증시가 되게 부진했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 금리. 네. 한국 금리도 뭐 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예. 코스피가 1월부터 5월까지 언제 가장 부진했냐를 보면은 1월, 4월, 5월이에요. 채권금리가 반등했을 때입니다. 언제 가장 좋았냐 물어보시면 11월, 12월입니다.
한국 증시는 그냥 위험 자산 그 자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채권금리의 입장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성장주 비중이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22종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성장주 가치주 비중을 보면 지금 2000주 많이 빠졌고 뭐 인터넷 많이 빠졌는데도 성장주 비중이 14.5, 예. 가치주 비중이 11.5입니다. 많이 빠지고 얘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외국인 선물 매매 영향이 되게 커져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스피 외국인이 매도한 게 5월 말 좀 매도를 했지 그 전까지는 11월부터 계속 샀어요. 현물은. 예. 근데 1월 달에 고점 대비 200포인트 빠지고 4월 달에 고점 대비 200포인트 빠지잖아요. 이건 현물을 팔아서가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을 6조씩 때려가지고 시장이 훅 빠졌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을 보면 미국채 10년물하고 거의 정반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9 정도로.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채권금리에 민감한 시장이 돼버려서 그런 그림인데 그러면 아이씨 그럼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가장 좋았을 때가 있어요. 작년 11월, 12월. 10월 말 저점에서 1월 2일 고점까지 17%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글로벌 증시 중에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좋았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채권금리가 5%에서 3.7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8조 5천억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쫙 치고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 플러스 성장주가 시장을 쫙 끌어당겼거든요. 네. 저는 이런 그림들이 하반기에는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럼 10년 미국에 그냥 국채 선물을 사지. 네.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면 국채 선물은 먹을 테니까. 네. 국채 선물이나 코스피 선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옵션이랑도 연관돼 있죠. 위클리 옵션이란 게 있거든요. 예. 주간 단위로 옵션이 만기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 선물 매매가 언제부터 이렇게 액티브해졌냐? 작년 7월부터거든요. 작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위클리 옵션 월요일에 생겼습니다. 미국에요? 한국에. 한국에? 네. 그 만기가 매주 돌아와요? 네. 근데 위클리 옵션이 그 전에는 2019년부터 생긴 목요일 위클리 옵션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작년 7월부터 월요일께 또 생긴 거예요. 아, 두 번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그러네요. 판이 두 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장 막판에 보시면 2시 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시장이 튀었거든요. 예. 외국인이 선물을 한 4천억 정도 한 40분 만에 4천억을 때려 부어서 오늘 뭐 수급 분석 보시면 금융투자가 갑자기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금융투자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띄운 거거든요. 예. 이때랑 똑같은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언제 있었냐? 5월 27일 날이 있었어요. 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자가 그러니까 전자가 5만 3천 원대 있던 게 갑자기 5만 5천 원 넘어서 끝나버렸어요. 예. 그때도 이 2시 반 넘어서 3천억인가를 막 쏟아부었거든요. 매수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막 날아간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옵션 만기가 있는데 5월 27일 날 그게 만기였잖아요. 월요일 날. 예. 옵션 중 하나 중에 0.1이었던 게 장중에 160배가 났고요. 오르는 바람에. 네. 예. 결제가 130배 결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물을 사서 들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은 필요하나 네. 일단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옵션을 먹고 현물 들어올린 건 나중에 뭐 적절히 팔더라도 거기서 약간 밑지고 팔아도 괜찮다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런 생각인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를 수도 있겠죠. 현물 쪽은 꾸준히, 그러니까 한국 증시나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0배도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그림일 수도 있겠고, 향후 흐름들에 있어서 채권금리 인하는 좀 예정된 상황이고, 지금 보면 달러가 더 강해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중국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는데, 파생 시장에서는 굉장히 액티브하다는 거죠. 좀 많이 샀다 싶으면 팔고, 팔았다 싶으면 좀 올라오고, 그리고 만기 때만 되면은 이상한 선물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장 막판에 막 튀어오른 것들을 해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슈나 이벤트로선. 네, 그렇죠. 근데
2시, 2시 반마다 외국인 선물이 움직이면서 외국인 선물 매매가 더 영향력, 파급력이 큰 거는 프로그램 매매가 더 세기 때문이에요. 큰 손이 파생 시장에서 네. 재밌게 놀고 있다 요즘.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다. 그렇지. 그거는 왜 그런지를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해석되는 정도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급 주체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맞다이 떠줘야 되는데 그죠?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매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이 더 영향력이 더 증폭되는 거고 그런 그림들이 좀 답답한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채권금리 방향성이 결정되면 오히려 시장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져야 맞습니다. 한국 주식은 오른다. 그런 거라면 근데 요즘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은 언제 떨어져?라고 하면 그냥 금리가 떨어져야 떨어지지 그 기준금리를 내려야 떨어지지도 말이 맞지만 요즘은 미국 국채는 기준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으나 미국 국채의 수급 자체가 요즘 좀 꼬여 있어서 그런 얘기 여러 번 듣잖아요. 미국도 안 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안 사고 미국이 한번 러시아랑 싸우다가 깽판 친 게 있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뭐 그리고 안 그래도 미국은 그 국채 또 팔아서 찍어서 돈 모아서 또 재정 써야 되니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금리 올리고 내리는 게 그다지 큰 영향을 덜 주고 다른 더 요인이 커라는 그런 설명은 마이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다라고 그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국채 발행을 이전처럼 많이 해야 될까? 지금 정부 예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 그러면은 국채를 막 막 찍어내서 돈을 막 끌어당겨야 될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리 좀 많이 찍어놔서 그래요? 찍어놨기도 하고 그동안 경기가 좋았잖아요.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많이 거쳤어요.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저는 수급 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수는 맞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막 채권금리가 뭐 금리 인하하는데 막 채권금리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매크로 환경하고 통화정책 환경을 보면은 매크로 환경은 둔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고용지표가 좀 튀긴 했지만 그리고 금리도 통화정책도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채권금리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보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이게 다 컨센이라고 맞춰 있는데. 12월 그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보이는 내재 금리 흐름이 있어요. 12월 FMC 올해 말 FMC에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컨센서스랑 미국채 10년물 등락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화 정책을 좀 금리는 한 번밖에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국채 금리 튀고 2 번 할 것 같아. 내려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10년물 국채하면은 경기와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경제 성장 전망 상향 조정되는 하향 조정은 상관없이 기준금리 컨센에 따라서 그냥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의 함수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모든 게 통화 정책에 너무 몰입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도 매주 업데이트해서 막 하고 세미나 다닐 때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그럴 정도로 예민하게 구는데 근데 또 한 발 물러서 보면은 그냥 크게 열어놓고 본다면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통화정책 완화라는 쪽으로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저는 또 하나는 20이랑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링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에 하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으면 20이랑 캐나다은행 중앙은행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먼저 금리 인하했으니까. 경기 변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 결국에 20이랑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한 이유는 물가가 상당 부분 진정됐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따라 내려줄 거다라는 뒷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뒷배 없이 그냥 경기가 나빠서 힘들어서 내렸다면 어떤 부작용이 걱정돼서 그렇게는 못했을까요? 환율이죠. 환율 때문에 환율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가 더 오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도 보면은 예. 너무 몰입돼 있어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뭐 모든 뉴스에 도배가 되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위축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도 PC 물가는 2%대예요.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 건 맞습니다. 예. 파월 연준장도 기자회견 때마다 우리 물가도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경기 변수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뜨겁다라고는 하겠지만 꺾이는 그림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둔화되는 그림이고 그러면은 최소한 3분기에는 저는 금리 인하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물가 측면에 있어서도 기저효과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3분기에는 거의 0이나 마이너스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좀 올라왔잖아요. 이게 다시 0이나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중고차나 신차 가격은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고 주거비는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3분기 때는 저는 충분히 금리 인하를 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물가 레벨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가 둔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전 시점의 문제지 지금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나올 거다. 네. 그 데이터 보고 이제 연준 움직일 거라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상은 대충 되는데 네. 끝까지 변수를 좀 걱정하는 게 있나 봐요. 지금 보면은 약간 걱정을 할 수 있는 거는 6월 CPI가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가 반등한다는 전망치가 들어와 있긴 해요. 6월 CPI가 예, 7월 중순에 발표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또 깨질 수 있죠. 4월, 5월 그렇겠죠. 둔화, 6월 CPI 반등. 그럼 뭐야? 다시 봐야 돼? 이런 그건, 생각을 할 수 근데 있겠죠. 그건 또 왜 그런 반등인 거냐? 일단은 지금 또 컨센서스가 또 바뀔 수 있겠죠. 네. 물가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거비 둔화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운송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류비. 예. 배로수 실어 나르는 그런 것들. 그게 좀 뭐 다시 지정학적인 원인도 있죠. 이게 계속적으로 압박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예. 떨어지질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마트에 장 보러 갔지 않습니까? 네. 바나나가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안 오른 게 있을까요? 아니, 근데 웬만한 과일들은 다 그쵸. 이제 국내산이고 그러니까 대충 네네. 그런데 맨날 한 송이에 3,000원이면 푸짐하게 사던 바나나가 5,000원이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봤더니 네.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 녀석들 배로 오는구나. 이거 외국에서 네. 그리고 물류비가 좀 올라온 게 조금 가격이 싸고 걱정스럽긴 한데. 부피가 크니까 네. 물류비 올라간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나 보다 생각하면서 젠장 하고 그래서 담았는데 결국 그게 문제 이제 물가겠군요. 그런 게 좀 네. 찝찝하다. 그러니까 계속 찝찝한 면수는 남아 있어요. 근데 큰 흐름으로 열어놓고 본다면 방향성 자체의 흐름들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시점의 문제에 의해서,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컨센서스 변화에 의해서 등락은 있겠죠. 예. 제가 6월 FMC 전후로 해서 코스피가 2,800, 2,85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변동성은 있겠죠. 있겠죠.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크게 열어놓고 본다면 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는 것이라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팡 튀었다가 밀리고 팡 튀었다 밀리고 계속 이 패턴이에요. 네. 그러면 밀릴 때 사고 팡 튀면 조금 정리했다가 또 밀릴 때 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올해 연말에는 좀 생각보다 좀 높은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편일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네, 길어져서 맞아요. 지연되고 딜레이되고 막 그러니까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도 야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6월에 FMC에서 끝내자. 네. 7월에 하든 9월에 하든 그냥 끝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지겹고. 지금 답답한 흐름은 맞는데 저는 좀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물가는 덜 잡혔는데 경기가 꼬꾸라지면 그래도 내리는 거죠? 네. 경기가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연준이 걱정하는 게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고금리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거나 크게 꺾이는 것도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 요인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리스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지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오른다? 그럼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여기서 기준금리 6%, 7%, 8% 올릴까요?
더 어려운 그렇겠죠. 선택이죠. 그렇겠죠. 예. 근데 더 어려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 하우스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12월 FMC 때도 파월 연준장이 발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빠져야지 금리 인하한다는 생각은 좀 내려놔라.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이 금리 인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내려가고 보는 게 맞다. 지금 GDP 성장률보다도 높고 물가보다도 높고 그리고 뭐 임금 상승률보다 높고 웬만한 데이터들보다 한참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은 간다.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라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2,800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는 경로는 뭐 요 최근 등락은 있었죠. 2,700선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6월 FMC 지나면 2,800선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또 밀렸다 뭐 올라가 내려가는 그림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2,760, 70을 넘을 거냐? 저도 2,760, 70을 좀 1차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좀 상단을 열어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 점선이 12개월 선행 PER 10.428배, 그러니까 올해 평균치거든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레벨업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행 EPS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선행 EPS가. 어허. 그래서 지금 276이에요. PER 10배가 2760입니다. PER 10배 미칩니다. 아직 여전히. 그리고 또 재밌는 그림은 이게 PBR,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가 원래는 2770 정도 위치에 있던 게 지금 얼마냐? 2820이에요. 그러니까 EPS가 먼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고 지금 자산 가치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2770이었던 레벨이 지금 2820으로 레벨업 돼서 이번에 뭐 FMC 전후 좀 시장이 위쪽으로 움직인다면 2800선 열어줄 수 있다라는 정도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레벨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제일 마음에 좀 걸리는 경제 지표라든가 그런 뷰는 약간 이제 논리도 이해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런 변수는 좀 있어. 요거만 없으면 마음 깔끔한데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없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운송 서비스 물가랑요. 그거가 그래서 물가가 자꾸 높게 나올까봐. 네, 그러니까 기여도를 보면 주거비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이 운송 서비스예요. 운송 서비스라는 건 진짜 그 물류비요. 컨테이너 선박 이거예요? 네. 자동차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운송 서비스, 물류비, 진짜? 물류비. 트럭 뭐 이런 네. 거로. 그게 지금 11%인가 그래요. 그거는 인건비 문제도 있겠네요. 네. 트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비중을 따져보면 주거비 다음으로 높아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바닥권에 있거든요. 거기도 아마 사람 구하기 어렵고 특히 더 그렇다던데. 그럴 수 있고 또 하나 좀 걸리는 게 이번에 고용 지표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경기가 안 죽는다는 뜻이니까. 근데 여전히 인건비도. 또 실업률은 반등했습니다. 그 의미는 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지표를 따져보면 풀타임 잡이 60만 개가 줄었고요. 파트타임 잡이 20만 개가 늘었어요. 질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예. 자칫해서 이게 확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 그러니까 이제는 맞는 투자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취업자 수는 기업 서베이입니다. 서베이. 실질적인 취업자 수가 아니라 기업의 서베이를 돌려서 받은 데이터고요. 예. 가계 서베이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보통 기업 서베이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가계 서베이보다. 왜냐면 이게 더블, 트리플 카운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 가게에서는 취업하셨습니까? 네, 취업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3잡을 뛰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한 표 나오는데 네. 기업들 대상 조사로는 3표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좀 뒤틀리더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가계 서베이를 보면 굉장히 고용이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기업 서베이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풀타임 잡 날리고 알바 뛰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조금 이번 지표가 튄 것 같긴 한데 좀 걱정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경기가 꺾인다는 뜻이니까. 네. 일부에서는 경기도 나빠져서 금리도 곧 내리겠지만 그러면 주가는 못 오를 걸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소리인데 자, 지금까지 너무 좋았던 미국 경기는 좀 슬로해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너무 바닥을 벅벅벅 꼈던 유럽하고 중국 경기는 바닥을 통과하지 않을까? 중국도 좋아지고 있죠. 네,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앞으로 미국 경기가 이제 쭉 내려가고 중국 경기 쭉 올라가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트렌디하게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은 그 트렌디한 흐름들은 맞는데 여기서 그 동안에는 경기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경기 사이클도 올라가는 그림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좀 슬로해지는 구간이고 중국하고 유럽은 경기 트렌드가 떨어지는 하향하는 사이클인데 그 동안은 이것도 하향하고 사이클 내려가는 그림에서 이번엔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출 비중이 뭐 미국이 1위 했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유럽을 합치면요 33%입니다. 수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네. 거기서 많이 늘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우려감들은 있는데 저는 미국은 슬로해지고 중국하고 유럽은 좀 올라오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중국 GDP 성장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24년 GDP 성장률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4.5였는데 지금 4.9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보통 24년이 올라오면 25년은 별로 안 움직이거나 그냥 떨어지는데 25년도 4월 들어서는 4.3에서 4.5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로존도 24년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고 한국도 올라오고 있고. 예. 미국은 플랫하거나 25년이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긴 하지만 올라오는 폭이나 강도를 봤을 때는 중국, 유로존 쪽이 좀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림이다. 한국 한번 더 봐봐요. 한국은 24년 전망치인데요. 이게 24년은 좋고 24년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2.2에서 2.5, 0.3%포인트가 올라온다 보니까 25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좀 0.1%포인트 조정됐다가 다시 좀 움직이는 그림이라서 그래서 이런 나쁘지 그림이 않을 나오면은 거다. 또 하나 바뀌는 게 환율이겠죠. 달러는 좀 약세로 가겠네. 네.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와장창 깨진다는 그림이라기보단 지금까지 고공행진했던 달러 흐름들이 조금 슬로해지면서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 밑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의 조합이 맞춰지면 미국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승폭이나 강도는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도 중국, 한국 이런 쪽들은 조금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겠군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또 그 자체로도 달러 자산 팔고 네. 다른 거 사야 되는 판단할 수 있으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12개월선 EPS가 올라오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말에 300포인트 넘을 수도 있거든요. 12개월선 EPS가. 반도체 때문이겠죠?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기여도가 높았었는데 최근 오히려 기여도가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좀 떨어졌고요. 다른 쪽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설마 불닭볶음면? 그거보다도 금융, 금융, 기계, 조선, 인터넷 이런 쪽들이 올라와줘서 기여도가 반도체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다른 쪽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시장 환경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실적이 실제로 그게 끌어오르고 있군요. 네. 그런 게 결국은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던데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걱정입니다. 근데 부동산 쪽도 지금은 조금 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예. 굉장히 좋은 지역이나 좀 알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더 나빠지지 않는 환경. 제가 듣기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베어리시했던 분들도 약간씩 톤을 좀 조정하는 것 같고 똘똘한 것들은 의외로 잘 오를 거야. 네. 똘똘한 것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고 있어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네. 또 이제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저는 다니다 보면 하여튼 미국 금리는 놔두고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PF 관련해서 계속 돈 붓고 있는 업체 분들도 걱정이고 네. 그게 좀 내려와야 이른바 분양이 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분양이 좀 돼야 경기도 돌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그쵸. 미국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점도표님 어쩌냐면서 한 번 내리네 두 번 내리네 그러고 있는데 네. 그게 뭐 한 번 내리건 두 번 내리건 주식시장에서야 큰 관심거리지만 하여튼 그래서 금리 레벨이 어떻게 되는 건데 앞으로 1년 사이에 이거는 좀 다르게 또 봐야 될 거고 그쵸. 우리나라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꽤 나름 고민거리라서 맞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20이나 캐나다 같은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네, 환율이 좀 취약한 상황이라서. 내리면 환율 튈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이스비나 캐나다는 환율 괜찮아요? 이미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놨고 또 하나는 그 나라들 통화는 나름 선진국 통화로서 기축이니까.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고 한국은 위안화가 튀어도 올라가고 신흥국 통화가 튀어도 올라가는 신흥국 통화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아직까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PF 문제 때문에 네. 한국은 먼저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차피 시간 문제라면 네, 한국은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죠? 회사채와 기준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부실한 기업들이 조달하는 금리가 꽤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는데 네. 그 전에 압박받았던 것보다는 레벨이 떨어지고 있다는 스프레드가. 네. 가산 금리는 줄고 있다. 네, 기준 네, 금리는 맞습니다. 제자리지만. 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아직까지 올해 하반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PF 사태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전 PF 리스크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가능성은 이번 사이클은 거의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위험했던 때는 레고랜드 사태 때예요. 다들 금리가 튀어서 난리였으니까. 네, 네. 예. 근데 태영건설 사태 때는 와 했다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총선 전이어서 목숨 걸고 살리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나는 말 나온 기도했었죠. 다음에는 총선 끝나면 전부 다 망할 거야 했는데 안 망하고 있습니다. 뭐 예. 작은 기업들 그런 것들 취약한 기업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미국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중국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한국 PF 문제도 그렇고 저는 아직까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찻잔 네. 속의 태풍. 근데 찻잔 속의 태풍인데 이게 달그락 된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습니다. 불안할 뿐이지. 예. 이게 진짜로 문제되려면 이게 팡 깨져가지고 이 파편이 여기저기 튀고 다치고 하는 일이 벌어져야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고금리를 견뎌야 할 시간이 그렇죠. 길어지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모든 사람이 이 찻잔을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19 대기 중이라는 얘기예요? 금이 간다 하면 거기다 본드 칠해주겠죠. 금이 간다 하면 본드 칠해주겠죠. 그래서 보통 위기가 발생할 때는 다들 안심할 때인 것 같아요. 다 끝났어. 야, 금리나 벌써 3번이나 했어. 야, 다 끝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때 균열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게 깨질 수도 있거든요. 전 이번 사이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태영건설 사태 때처럼 빵 뭔가 하나라도 터지면 바로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큰 흐름들을 한번 보자. 지금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적은 올라가고 PER은 낮아지고 PBR도 낮아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어디가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누적되고 계속됐던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식 투자는 평생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 중에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없나요? 좀 있지 않나요? 했다가 힘들었던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요? 네, 환율이 튀어서.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주저주저하는 신흥국으로 분류된 쪽은 주저주저하는 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참 모호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채권금 원달러율 레벨이 1,350원, 1,330원만 내려가 있어도 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려올까? 내려왔다. 내려봐 볼까? 튀어도 한 4, 50원 튀면은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데 지금 1,370원, 60원대 아직까지 위에 있거든요. 1,350원 위에 있거든요. 조금만 튀면 1,400 뚫고 올라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선택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차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네. 지금도 금리 차는 많이 나는데 미국이 높은데 그것도 200bp 높은데 뭐 이 정도 높았는데 견디고 있는데 그 한 칸 좀 먼저 내린다고 아래로 무너지나? 무슨 젠가야? 그렇죠. 그런 질문도 드릴만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금리차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환율이 튄다. 예. 근데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주구장창 주식을 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차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라는 거죠.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취약할 때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금리차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와 갔다, 이쪽으로 와 갔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불안정하고 실적이 망가질 때 와 빠졌던 거죠. 더 취약하고 더 많이 밀리고 더 흔들리고. 근데 수출도 턴하고 기업 이익도 턴하니까 별 영향 안 받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환율이 지금 아직까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원달러율이 올라와 있는 거는 위안화가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했던 게 또 하나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금리 레벨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 취약함, 선물 시장에서의 과격한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6월 FMC를 지나면서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되면 그리고 시장에 안도감이 들어오면 135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9월 달에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WGBI라 그래서 예. FTS에서 발표하는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가 있어요. 예. 여기에 한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편입 와치리스트에 들어있는데 3월 달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주로 선진국 국채 투자하는 지수인가 봐요. 네, 네. 예. 신흥국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한국은 빠져 있어요? 한국하고 인도가 빠져 있습니다. 왜요?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외환시장의 외환시장 개방 안 해서? 네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빠져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을 보완했거든요. 왜냐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에만 하더라도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고 웬만한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럼 그거 열리면 국채를 담아요? 그 인덱스가? 과거 신흥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가 WGBI 들어갔을 때 평균 6개월 정도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 채권금리 더 떨어지겠죠. 채권금리 떨어지고 환율도 내려가고. 그러면은 환차익을 노린 주식시장에서의 자금도 더 먼저 들어올 거고. 그게 9월에 이벤트가 있어서 저는 뭐 대선 이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게 되면은 근데 그거는 외환시장 개방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라 공매도 허용하는 것처럼 뭐 정부가 건드려줘야지 시장 분위기 봐서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지금 제도도 조금씩 개편하고 보완하려는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7, 8월 달만 하더라도 MSCI가 먼저 찾아왔었어요. 한국 정부를, 기재부를. 우리가 한번 바꿔볼 거야. 어떻게 우리 좀 생각해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다 찾아갔는데 여태까지는 선진국 지수 편입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MSCI가 찾아왔었던 거예요. 너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좀 바뀐 게. MSCI에서도 조금 눈여겨봤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FTS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달에 편입 여부가 또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건 24시간 동안 24시간 외환 거래 하자는 거잖아요. 채권 팔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니네 시차에 맞추지 말고 이 코리안들아.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씩 풀어주려는 모습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8월 달쯤에 한번 풀어줘야 9월 달에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풀어주면 발표를 할 테니까. 네, 바로. 그 풀어준다는 뉴스 나오면 뭐야 뜬금없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6월 달에 3프로 TV에 와서 했던 그 이야기를 잊지 말아라. 이거 의외로 영향 큰 거다. 그것만 되면은 좀 수급적으로도 환율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이야기 잘 새겨 들었다가 흔들릴 때마다 꺼내보고 네. 어려울 때마다 빨간 주머니 하나씩 열어봐라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조금 마음 편안하게 FOMC 맞을 수 있겠네요. 네. 혹시라도 다른 변수 생기면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